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통해 지긋지긋하던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혼을 많이들 하는 세상이라지만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결혼하기 이전처럼 순탄한 꽃길일 줄로만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남편과 누구보다 잘 살 자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살다 보니 세상에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요. 저는 이 크나큰 교훈을 저의 실수를 통해서 뒤늦게 배우게 되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흔히들 막장 스토리라고 하죠. 주변의 고부 갈등이나 시댁 문제를 그린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요즘은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바로 저의 시댁 이야기였거든요.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시어머니의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긴 설명은 필요 없이 바로 다음에 일화만 봐도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너 내 번호 차단한 거 아니야? 제가 어머니 번호를 왜 차단해요? 저 이번 주 내내 새벽까지 야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평일 내내 야근에 시달리다 모처럼 꿀맛 같은 늦잠을 자고 있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도 아니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들겨대는 소리에 저는 그만 경기하듯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잠옷바람으로 달려나가 그대로 현관문을 열었죠. 거기에는 제가 짐작하고 있던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연락도 없이 주말 아침부터 저희 집에 이렇게 들이닥치실 분은 시어머니밖에는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든가 해야 연락을 하지. 그리고 아들 며느리 집에 오는데 연락은 무슨 연락? 누가 들으면 어디 못 올 때 온 줄 알겠구나. 그게 아니라 연락도 없이 오셨다가 저희 둘 다 집에라도 없으면 헛걸음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헛걸음 안 하게 아파트 비밀번호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저번에는 내가 그 날씨 더운 데서 너를 1시간을 기다렸잖아. 나 아주 그날 바쁜 며느리 덕분에 황천길 건너는 줄 알았다. 이 대화만 들어도 짐작이 가시겠죠? 이런 일이 저희에게는 벌써 수도 없이 많았다는 사실을요. 신혼 초에는 무려 자고 있는데 비번을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더니 글쎄 남편이 비밀번호를 시어머니께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반찬인지 뭔지 갖다 놓겠다고 들린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자고 있는 집에 어떻게 이렇게 불쑥불쑥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있냐고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제가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비밀번호도 물론 바꿔버렸고요. 그 이후로는 오시기 전에 연락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 연락을 하라는 게 원래는 서로의 일정을 미리 맞추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연락 개념은 일반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출발하기 전도 아니고 거의 집 앞에 다 오셔서 전화를 한 통 하시고는 이미 다 왔다. 빨리 나와라. 밖에 나갔으면 지금 들어오면 되잖아 식의 말씀을 하고는 하셨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밖에 나갔다가도 시어머니의 전화만 받으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길로 집에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오늘 심심하셔서 지나가다 그냥 들리고 싶으셔서가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저희가 성인이 된 이후로
저희 친정엄마는 절대로 이런 식의 자식들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자식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죠. 자식 혼자 사는 집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이가 없어 하는 저에게 남편은 시어머니가 원래부터 조금 저런 성격이시라며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런 성격이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방식을 조금씩 조율해 보려고 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시어머니는 그 조율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니, 냉장고 안이 도대체 이게 뭐니? 너희 집에서 밥은 전혀 안 해 먹는 거야? 이게 살림하는 사람 집 냉장고야? 누가 보면 자취생 혼자 사는 집 냉장고인 줄 알겠다.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먹을 반찬 하나가 없어?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겠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셔서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부엌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열어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젖히고 저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문을 닫기 바빴죠. 저희 요즘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구이도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이랑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오고요. 제일이가 아침을 왜 안 먹겠니?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니야? 아유, 불쌍한 우리 아들. 아침밥 한술 제대로 못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고. 시어머니는 아주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리실 것처럼 불쌍한 아들을 찾아대셨습니다. 그 불쌍한 아들은 밖에서 정작 이 사달이 났는데도 안방에서 죽은 듯이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방으로 달려들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도무지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이 씨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비만이라고 나왔어요. 다이어트 좀 해야 해요.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얼마 전에 팠을 때만 해도 애가 말라가지고 얼굴이 홀쭉하더니만. 그래서 병원 핑계대고 지금 너희 사방 굶기고 있다는 거니? 다 큰 남자를 굶기기는 누가 굶겨요, 어머님. 그리고 저희 주말에 시간 날 때는 집에서 밥 해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들 아침밥 하나도 안 차려주는 악독한 며느리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핑계가 아니라 전부 다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이 비만이라는 사실과 원래부터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것, 제가 차려준다고 해도 차라리 아침잠을 몇 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 하지 아침밥을 선택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 등등이요. 심지어 저는 가정주부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남편보다 더 바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출근 시간도 더 빠르고 직장도 더 멀리 있었어요. 저는 외국의 컨설팅 펌에 다니고 있었는데 업무 특성상 출근지가 유동적이고 출장도 많았으며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야근이 많은 업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야근이 거의 없는 회사의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정시 출퇴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밥을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많은 남편이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만 할 테니 저는 그저 평소처럼 웃으며 대충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일어났니? 일하느라 피곤하고 고생 많지? 내가 너 좋아하는 전복 넣어서 삼계탕 맛있게 푹 끓여왔다. 이렇게 더울 때는 몸보신을 해야지. 그리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던 남편은 드디어 저희 성화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셨죠. 그리고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면서 식탁 위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뭘 또 귀찮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져오셨어요. 삼계탕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사 먹는 거랑 같아? 모름지기 음식은 다 정성이야. 여기 전복도 얼마나 싱싱한 건데. 네가 허구한 날 시원찮은 밥만 먹고 다니니 이렇게 생기도 없이 야위었지. 무슨 시원찮은 밥을 먹어요. 저 잘 먹고 다녀요. 허이구 퍽이나. 이 와중에 지 마누라 편드느라 바쁘지.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도 냉큼 자리를 잡고 앉아 숟가락을 집어들더라고요. 전복 삼계탕을 한솥이나 끓여온 시어머니는 아들한테만 닭 한 마리를 다 얹어주시고는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누가 보면 이 집 주인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말없이 부엌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시어머니의 재촉에 자기 입으로 얼른 국물을 떠넣기 바쁘던 남편이 뒤늦게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당신 거기 서서 뭐해? 얼른 와서 같이 먹어. 그래, 너도 얼른 앉아라. 남편이 저를 부르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제가 기억이 났다는 듯 떨떠름하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삼계탕을 떠서 주시기는 하는데 제 그릇에는 닭이 거의 뼈밖에 없었죠. 웃음이 났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일이 입을 대기도 우스운 일이었고 너무 피곤해서 이런 걸로 시어머니와 다툴 기력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풍경이 결혼한 이후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데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벤트처럼 찾아오는 시댁 스트레스에도 그 순간 잠깐이면 털고 벗어날 수 있었죠. 거기다 시어머니도 기력이 예전 같지는 않으셔서 이런 구박도 언제까지 갈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명절이었습니다. 큰집인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전날부터 가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시댁에서는 시동생 내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원래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몇 년 전에 헬스장을 차렸는데 마스크 시국을 지나면서 버티지 못한 헬스장이 그만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원금을 회수하기도 전이었고 하필이면 전에 없이 크게 확장을 하느라 대출까지 많이 얻은 상황이었죠. 동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월급인지라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빚을 갚고 그렇게 일단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너는 손을 왜 이렇게 두껍게 붙였니? 얇게 좀 하라니까. 어머님, 저번에는 너무 얇으면 먹는 맛이 안 난다고 두껍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도 그게 이 정도로 두껍게 붙이라는 말이었겠니? 너는 내가 왜 이리 융통성이 없어?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셨는데 본인이 내뱉은 말도 잘 기억을 못해서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저번에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언제 그랬냐며 펄펄 뛰셨죠.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시는 데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다음번에는 녹음을 해서 다시 들려드릴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헛기침을 하시며 그 말은 못 들은 척 하시기 일쑤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는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둘밖에 없는 며느리들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었어요. 비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갖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 솜씨부터 시작해서 성격에 외모까지도요. 얘, 너희 동서를 봐라. 얼마나 음식을 잘해. 너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 집에 시집와서 반찬 하나를 해도 아주 내 마음에 쏙 들게 만들자니. 솜씨가 없으면 정성이라도 들여야지. 이게 다 정성의 차이가 아니고 뭐야? 그러게요. 동서가 음식을 잘하긴 하죠. 저도 동서한테 좀 배워야겠어요.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그만하면 잘하시죠. 그리고 형님은 일하느라 바쁘셔서 음식 할 일도 잘 없으실 텐데요, 뭐. 그럴 때마다 저는 태연하게 동서가 만든 음식을 집어먹으며 동서한테 배워야겠다는 말로 넘기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복장이 터진다는 얼굴로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는 또 다른 화제로 비교를 시작하셨죠. 그나저나 너는 얼굴이며 하고 있는 꼴이 왜 그 모양이니? 네?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냐고? 너도 눈이 있으면 가서 거울 좀 들여다보고 말을 해라. 여자가 돼서는 어쩜 그렇게 관리도 안 하고 화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게 뭐냐? 뒷모습만 보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도 안 가겠다. 회사에서는 그러고 다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화장은 오늘 하루 종일 전부치고 일할 거라 생략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쇼컷이 뭐 어때서요? 요즘 오히려 쇼컷이 대유행이에요. 어머님 모르셨구나? 유행인지 나발인지 나는 모르겠고 남자들이 그런 머리를 좋아하겠니? 너희 남편이 너 그렇게 선머슴처럼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겠냐고. 아마 제가 쇼컷이 아니라 머리를 길렀어도 마음에 안 드셨을 게 분명했어요. 왜냐면 화장을 하고 왔을 때는 또 왜 그렇게 혼자서 꾸몄냐고 하셨거든요. 화장을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트집 잡기 일쑤였어요. 너희 동서 좀 봐라. 저렇게 수수하게 꾸며도 얼굴이 예쁘니까 연예인처럼 인물이 나잖아. 너는 인물이 안 되면 꾸미기라도 잘해야지. 왜 그렇게 여자가 돼가지고 노력할 줄을 몰라? 응?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나 외모 비교였죠. 동서는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예뻤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유난히 예쁘게 생긴 거지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빠지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말입니다. 동서야 예쁘기는 말할 것도 없죠. 젊어서 그런가. 동서, 나 이따 동서가 쓰는 기초 화장품 추천 좀 해줘. 어머니가 하도 뭐라고 하셔서 나도 그거 좀 쓰고 예뻐져야겠다. 네 형님. 제가 이따가 꼭 말씀드릴게요. 별거 없는데. 그럴 때마다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서는 사람 자체가 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능청스럽게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저와는 딴판이었죠.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어도 저 같은 며느리보다야 동서같이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더 예뻐 보였을 것 같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비교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교와 지적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거든요. 요즘은 가끔씩은 아무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기에 도 같은 저라도 듣기 거슬리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파토리 중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었죠. 그건 바로 손주를 낳으라는 압박이었어요. 그리고 너희 도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 하나를 못 낳아. 제 나이는 벌써 40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도 3살이 더 많았고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는 벌써 햇수로 11년 차였죠. 자연 임신을 했더라면 벌써 애가 몇 명은 나왔어야 정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자연 임신이 2년 동안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임신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업무로 너무 바빠서 아이를 가질 틈도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시어머니의 압박도 심해지고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 그때 내가 말해준 난임병원은 다니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라고 하든? 네,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 다닌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세요.
내가 지금 느긋하게 생겼어? 내 친구들은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더라. 아유, 속 터져. 내가 애를 셋을 낳으래, 넷을 낳으래. 딱 아들 하나만 낳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애 하나를 못 낳아서는. 시어머니의 장손 타령은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을 온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도리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계속 저희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결국 용하다는 난임병원을 추천해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약을 쥐어오기도 하고 무슨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시고요. 별의별 행동을 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였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었지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도 시어머니가 추천해 주시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을 진작에 가봤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죠. 그런데 결과를 보러 가서는 뜻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난임이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아주 극히 희박한 확률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힘들 거라고 하셨죠.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는 하셨지만 저희는 거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고통에 힘들어하는 지인들을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시험관 시술의 자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험관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오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니고 있던 회사도 관둬야 했고요.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그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도 시험관에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희는 미리 합의한 사항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관은 절대 하지 않기로요. 남편도 그런 저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병원에서 들은 고지곧대로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돌팔이 같은 의사놈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귀한 아들한테 막말을 짓거려? 다른 병원에 가봐라.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이 검사할 텐데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다른 곳에 가봐야 아마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잖아. 우리 제일이 그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멀쩡하게만 큰 애야. 근데도 저기 뭐야? 해병대를 나왔다고? 해병대와 난임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저더러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네가 성격이 드세고 심보가 고약해서 못 낳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다른 집 여자들처럼 좀 고분고분 순한 성격이었으면 아이가 왜 안 들어서? 네가 집에서 자꾸 너희 남편 기나 죽이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이가 없어서 뭐라 대꾸를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남의 일이냥 못 들은 척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아들 말씀은 워낙에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듣는 분이시니 그 말은 거기서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시험관이 된다는 말씀이라도 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든 당장에 제 손을 잡아 끌고 병원으로 달려가실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시험관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하늘의 뜻이라고요. 시험관도 안 된다고 하자 처음에는 뭐라도 하라고 난리를 치시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한풀 기세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닥달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스트레스가 임신에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어쩌면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보다도 더 화나는 건 이 마당에도 아무 말 없이 옆에서 젖만 집어먹으며 TV만 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툭하면 별 사소한 걸로 다 트집을 잡으시고 난리를 치는 본인 어머니를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이요.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에 괜히 골치 아프게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물론 어설프게 끼어들어서 편은 들어준답시고 일을 더 키우는 것보다야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르는 척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갈수록 점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말씀도 너무 지나치셔. 이제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당신이 어머님 좀 말려봐. 알았어. 미안해. 그래도 어머니가 내가 말린다고 듣는 양반은 아니어서. 그래서 당신은 지금처럼 계속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아니야. 말려야지 내가. 내가 조만간 전화 한번 드릴게.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남편은 그때마다 알겠다며 대충 얼버무렸고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도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저희 동서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동서네도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 뒤 가족 모임에서 동서는 입덧을 심하게 하는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이 영 헬쓱한 것이 너무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밤 냄새만 맡아도 입덧을 하는 바람에 온 식구들이 동서의 눈치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동서가 부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부엌일은 시어머니의 몫이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동서의 임신에 기뻐하던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고 못마땅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웬 입덧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지 원. 제 친구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까지 입덧하더라고요. 동서가 고생이 많겠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씨가 된 것처럼 동서는 거의 막달이 다 될 때까지 입덧을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셨죠. 밥은커녕 청소용 세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해서 청소까지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담당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동서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누가 보면 본인이 직접 낳으신 줄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좋으실까 싶어서 저희도 조금 웃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시댁에 드디어 첫 아이가 생겼으니 저희를 향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그나마 줄어들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10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런 저의 기대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저희를 시댁으로 불러들인 시어머니의 뜻밖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동서가 애를 낳아서 나랑 한 집에 같이 살려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닐 게다. 아무래도 몸도 아직 성하지가 않은데 갓난아기까지 돌보려면 힘든 점이 있겠죠. 아기를 낳은 동서와 한 집에 살기 힘든 건 동서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과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매일 밤마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몸이 성하지가 않으니 아직도 집안일을 잘 못하는 건 당연했고요. 시터 아주머니가 오시기는 하는데 낮 시간 동안 있고 밤에는 퇴근하시는 거라서 그 시간대부터 계속 시어머니와 번갈아 가면서 아기를 보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잠을 못 자니 힘든 건 당연했고 젊은 아기 엄마들도 애를 보는 걸 힘들어하는 마당이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힘든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정은 짐짓 모른 척하고 동서가 힘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냉큼 맞다고 맞장구를 치시더니 얼른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너희 살고 있는 집은 너희 동선에 주고 너희가 들어와서 나랑 살자꾸나. 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소리였으니까요. 젊은 애가 가는 기가 먹었니? 같이 살자고. 너희가 이제 나 모셔라.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고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효도는 공평하게 해야지. 왜 너희 동서만 고생을 해야 해? 그것도 애까지 가졌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랑 같이 살자. 정일이한테는 내가 짐 정리해서 조만간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너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남편을 돌아봤더니 남편도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말에 조금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을 그렇게 갑자기 저희랑 운원도 없이 처리하세요? 그리고 정일이네는 뭐래요? 나가겠대요? 나간다고 하지. 저희들끼리 살면 자기들도 좋겠지. 싫을 게 뭐 있냐? 아니, 어머님. 일단 저희랑 의논을 안 하신 건 둘째 치고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또 뭐예요? 저희 집을 동선이한테 주라고요? 걔네가 애초에 헬스장 망한 것 때문에 빚 갚느라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된 거잖니. 그 뒤로 새로 헬스장 열겠다고 아직도 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너희가 살던 집이라도 내줘야지. 안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나가겠어? 어머님, 이건 아니죠. 저희가 살던 집을 왜 내줘야 해요? 그래요,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남편도 이건 아니라고 거들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는 오히려 집 뺏긴 게 본인 얘기라도 한 것처럼 길길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너희 동서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며느리 도리는 다 했다. 시애미도 극진하게 모시고 무엇보다 아들까지 낳았어. 그런데 너는 네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못해드린 건 또 뭐예요? 저 어머님이 평소에 저 못마땅해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말씀 많이 하셨어도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못해드리는 게 뭐냐고? 너는 애를 못 낳았잖아. 그럼 애도 못 낳는 네가 날 모셔야지. 그때 아마 제 눈앞에 스쳐갔던 건 극도의 흥분 끝에 맞이한 암전이었습니다. 정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앞이 순간 깜깜해졌다가 다시 하얘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으면 눈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어쩌면 이런 소리를 듣고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참고 웃어넘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마저 참고 그냥 넘긴다면 다음에 돌아올 또 다른 막말을 버텨낼 자신이 더 이상은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정신도 한계에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며 그대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어딜 가냐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남편을 두고서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앉아 멍하니 있으니 곧 남편이 뛰어내려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둘 다 말없이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봤지만 생각을 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꼴을 더 당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더니 막상 손주를 낳고 나니 애를 봐주기는 싫어서 나가라고 떠넘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을 내놓으라니요. 불쌍한 동선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면 그나마 이해를 해보려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으라는 이유마저 제가 애를 낳지 못해서라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남일처럼 손 놓고 있던 남편 때문이었죠. 애를 못 낳는 것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남편의 난임 때문인데 욕을 먹는 것도 왜 제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마저도 부부는 일심동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애틋한 생각은 저 혼자만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는 와이프를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 그거 잘하잖아. 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성격 알면서. 그냥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럼 집은? 집도 넘겨드리고 가서 살아? 난 애를 못 낳으니까?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재수 씨 고생하니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 거지. 말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거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말이 없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남편이 꺼낸 말은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더러 이해하라는 말이요. 저는 묵묵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남편에게서도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을 수 없는 분노만 느껴졌어요. 저는 간혹 이렇게 다투기라도 할 때면 남편은 저를 적극적으로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퇴근하고 말없이 시댁에 가버리고는 했죠. 그렇게 며칠이고 거기서 보내다가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지난 후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처럼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초부터 그랬었죠. 남편은 모든 일에 우유부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개입해서 해결하기를 피곤해하는 극도의 회피형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성향을 일찌감치 알았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가 잘 타이르고 조율하면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에는 시어머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이런 성향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랜 세월을 참으며 그렇게 중재를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저의 희생과 헌신이 그 사람에게는 헌신짝이었던 것뿐이죠. 저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낼 결단을요.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에게 집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그렇게라도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네, 저는 당분간 또 출장 가야 하니까 그이는 시댁에 가 있으라고 할게요. 돌아와서 짐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어제까지와 전혀 딴판인 저의 결정에 의아했지만 집을 넘겨주고 가자는 말에는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집을 아예 넘겨준다기보다는 저희끼리는 빌려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웃긴 건 이 집은 결혼을 하던 당시에 제가 산 집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모은 돈과 제 친정에서 받은 돈을 합쳐서 넣은 온전히 제 집이요. 어쨌거나 남편은 본인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살면 가끔씩 집안일 하라는 제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될 테고 본인이야 엄마 집에서 엄마 밥 먹고 살면 편할 게 뻔했으니까요. 지금도 시댁에 가서는 퍼질러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예정대로 출장을 떠났고 남편은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시댁에 있는 남편 앞으로 보냈죠. 시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던 남편은 그 서류를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서류 받았지?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더는 참고 살 자신이 없네. 당신이랑은 갈라서고 시어머니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애도 못 낳는 며느리, 어머님은 별로 아쉬울 게 없으시겠지?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 아니? 만나서 할 이야기도 어차피 똑같을 거야. 아, 그리고 나 집 팔았어.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는데 그 집을 줘야 할 이유는 없더라고. 당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 참, 당신은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 싫어하지? 내가 말씀드릴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기겁을 한 남편이 저를 찾아왔지만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설마 제가 진짜로 이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그저 겁을 주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로 집을 팔았다는 사실과 곧 집이 나간다는 사실을 듣고는 얼이 빠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시댁으로 다시 돌아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온갖 난리를 다 쳤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풀이 죽어서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사과하고 저를 좀 말려보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조금 지나쳤던 것 같구나. 사과하마. 아까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네, 어머님. 정말 너무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그래, 고맙구나. 너도 생각해보면 참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아무튼 이제 제일이도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그 팔렸다는 집도 얼른 연락해봐라. 지금이라도 다시 취소하면 사과만 받는다고 했지 저 이혼 안 할 거라는 얘기는 한 적 없는데요. 뭐야? 너 끝까지 이혼하겠다는 거니? 네. 어머님 며느리를 11년 사는데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제 편 한 번 안 들어주는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사는 것도 지쳤고요. 그렇게 산 결과가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 막말과 남의 편인 남편뿐이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아들 돌려드릴게요. 어머님이 잘 데리고 사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몇 번의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도 나중에는 제가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저에게는 크나큰 실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가족의 의미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었어요. 결혼으로 엮이는 순간 내 인생에도 그 사람의 가족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심지어 죽거나 연을 끊기 전까지는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그 가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어요. 나와는 적당히 멀고도 가까운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언제든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저는 미처 몰랐었죠. 제가 했던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의 몇 가지 단점들이 보였고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는 그 부분들이 점점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결혼을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시댁의 단점을 보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